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 올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네, 멤버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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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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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피셔방님. 네, 머신러닝과 AI 시대 통계학을 버릴까 고민하고 있는 오해너 시골 피시방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깜짝. 네, 그리고 저는 데이터 전환을 꿈꾸는 앨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피셔방님 그 소개 멘트 왜 그런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일입니까?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플라이드 사이언티스트라는 직군을 이제 지망 중인데요. 사내 이직을 통해. 근데 그쪽 직군이 주로 이제 통계학도 쓰는데 아무래도 ML이나 그쪽에 집중된 분들이 더 많아요, 비율이. 그래서 그렇죠. 저도 어플라이드 사이언스에서는 대부분 그쪽 위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뽑는 자리일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자본주의의 물결에 휩쓸려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와. 왜요? 김 팀장도 파이썬 하는데 뭐. 시장이 부르면 갑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 저 채널 소개해도 돼요? 네, 그럼요. 네. 하게 해줄게요.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셔서. 네. 저희 데이터 올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녹화 영상도 함께 올라가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달라고 하는 말은 조금 쑥스럽네요. 많이 봐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저희 데이터 좋아요, 올릭은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초에 3만 원 정기 후원해주시는 기동량님, 늠나님, 매월 15일에 만원 후원해주시는 운누나이 27님, 팟빵으로 만원 정기 후원해주시는 막송님 감사합니다. 데이터 올릭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과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저희 데이터 올릭에 광고를 넣고 싶으시거나 또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고 싶으시다면 dataol릭4@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탁병주 교수님 모시고 이제 다음 방송 2부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기 이제 다음 주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 주에.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양적 연구할 줄 모르는 통계교육 연구자 탁병주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자조적으로들 인사를 하고 그러세요. 그러게요. 이건 자조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통계를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구 대상인 사람이라서, 통계 자체가 연구 대상인 사람이라서. 오, 네, 그렇군요. 되게 많은 분들이 저를 당연히 양적 연구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전 양적 연구를 저 혼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네, 질적 연구가 중심이 되는 연구를 하시는 건가요? 그쵸. 이제 뭐 질적 연구를 한다면 이제 보통 교실 관찰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문헌 연구나 철학 연구 위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되게 재밌는 스탠스네요. 양적 연구하는 사람들을 질적 연구를 이용해서 연구한다. 재밌네요. 네, 이건 마치 뭐 그 p-밸류를 사용하는 연구자들을 질적으로 이제 면접법을 사용해서 왜 그런 그 식으로 통계를 배웠냐, 왜 통계를 잘못 사용하게 됐냐, 뭐 이런 걸 이제 참여 관찰해 보는 거, 뭐 질문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대학 수준 이상의 통계 교육도 통계 교육학에서 다루나요? 저는 사실 그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 이제 수학교육 연구자들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는 초중고 교육에 관심이 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학 수준의 통계 교육은 통계학 전공하시는 교수님들 중에 일부 교수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해외에는 제법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해외에는 네, 통계 교육 연구를, 대학 수준의 통계 교육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많이 못 봤어요.
그것도 신기하네요. 왜 우리나라는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학교육 연구자분들 중에 대학 수학교육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러다 아, 보니까 수학 교육 자체가.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외국에서도 이제 대학 수학교육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학교육 연구자들 물론 우리보다는 많겠지만 보통 이제 수학이나 통계학을 이제 전공하신 분들이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글쎄요 통계학과에 재직하신 교수님들 중에 통계 교육을 이제 대학 통계 교육을 좀 진지하게 진짜 교육학적인 방식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한데 많진 않아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배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 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 통계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이 통계 교육 연구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해가면 좋을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탁 교수님께서 이제 저희한테 IASE, iQuotes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쪽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수학은 이제 기원전부터 이제 형성되어 온 학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학 교육도 역사를 이야기하면은 사실 뭐 100년 남짓이거든요. 수학 교육의 뭐 본격적인 역사를 보통 이야기를 할 때는 네, 수학 교육 근대화 운동 같은 이제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고시대의 이야기부터 보통 시작을 하는 걸로 볼 때 이제 수학교육 연구의 역사도 되게 짧은데 통계교육 연구의 역사는 훨씬 더 짧다라는 게 유추가 가능하시겠죠. 네. 제가 보통 이제 통계교육 연구의 역사를 거의 태동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할 때는 그 IASE 제가 이제 약자로 말씀드렸는데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tatistical Education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굳이 하자면 이제 국제통계교육협회 정도인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국제통계기구 있잖아요. ISI라는 이제 국제통계기구가 있는데 네, 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네, 그 국제통계기구 산하에 이 국제통계교육협회가 설립된 게 1948년입니다. 네, 그때 이제 설립이 되고 그때는 사실 대학 교육에 주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직후다 보니까 네, 뭔가 이제 개발도상국들의 어떤 개발 계획이라든가 지원을 위해서 네, 그런 산업 통계가 많이 필요하던 시기다 보니까 그런 이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이제 연구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대학 수준 이상의 이제 통계 교육이 사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1970년대부터 이 조직에서 제가 알기로는 초중고 통계 교육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학술 행사라든가 학술 그런 라운드 테이블 같은 것들을 이제 개최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연구라는 게 기본적으로 발전하려면은 학술지가 있어야 되고 학술대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학술지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통계교육 전문 학술지가 이제 Teaching Statistics라는 네, 통계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학술지가 1979년에 이제 창간을 하고요. 이 아이코츠라는 게 저도 이제 영어 인터내셔널 콩그레스 오브 티칭 스태티스틱스였나? 네. 하여튼 그럴 겁니다. 네. 그런 이제 통계 교육 학술 대회가 있어요. 네. 4년에 한 번 열리는 국제 통계교육 학술 대회가 이제 1982년에 1회가 개최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통계교육도 하나의 연구 분야로서 지금 정립해 왔던 거죠. 1980년 전후로 해서. 네. 그래서 이제 통계학 하시는 분들도 많이 알지는 못하시더라고요. 이 조직이나 학술 대회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하시는데 지금 통계교육 연구하시는 분들 뭐 많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지금 이런 조직도 만들었고 학술대회도 지금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네, 학술지도 발행하고 있고 네, 그렇게 이제 역사가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학회에는 우리나라 연구자들도 많이 참여를 하는 편인가요? 어때요? 거의 없었죠. 음, 있는 줄도 몰랐고
그러니까 통계학 어. 전공하시는 분들 정말 극소수의 통계학 하시는 분들만 관심 있었고 수학교육 연구 같은 경우는 수학교육 연구에서 이제 통계교육 연구를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연구자들이 많아지면서 논문이 나오기 시작한 시기가 2010년대 이후입니다. 네, 굉장히 이제 늦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사실 이런 학술 행사가 있는 줄도 몰랐고 학술지에 대한 인지도도 굉장히 떨어졌었는데 요즘 조금씩 이제 그런 참여를 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아이코츠 제 10회 아이코츠가 이제 일본 교토에서 열렸어요. 네, 일본 교토에서 열려서 아시아에서 아마 최초일 겁니다, 그게. 네, 그래서 등록을 했다가 저 같은 경우는 등록을 했다가 일주일 전에 이제 오사카에 지진 터지고요. 헐. 그리고 아이고. 예, 무리해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전날 제가 편도선염을 심하게 앓아서 결국은 다 네, 출국 당일에 다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도저히 몸이 못 아이고. 견뎌가지고. 네, 그래서 아직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르헨티나에서 개최가 되는데 어. 코로나 시국이다 머네. 보니 아. 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그럼 해외하고 국내 통계교육 실정이 많이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전반적으로는 대동소이한데 조금 앞서가는 나라들은 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정도가 어. 좀 많이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마 뉴질랜드를 교육 강국으로 소개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뉴질랜드로 이민이나 애들 교육 때문에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들으니까 또 되게 정말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뉴질랜드가 모든 교육이 강국이 모든 어떤 교육의 모든 분야가 다 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도 뭐 아주 자세히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통계교육 연구만큼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나라다 보니까 이 통계교육 수학과 교육과정 내에서 이제 통계교육 영역도 굉장히 이제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께서 좀 지향하시는 데이터 리터러시를 좀 강조하는 방향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수학교육 연구자들이 통계교육 연구를 할 때 많이 참고하는 나라가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호주와 뉴질랜드입니다. 그 헤들리의 나라가 뉴질랜드이지 않나요? 헤들리의 나라이기도 하고 네. 그것보다 알의 나라죠. 알이 탄생한 게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교니까 그것도 아마 그런 풍토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게요. 그렇게 된 통계의- 문화적 배경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아무튼 문화적 배경. 예. 문화적 아마 배경은 잘 거기 모르겠어요. 그 네. 호주하고 뉴질랜드 이제 그 목장이 많고 양이 많잖아요. 양을 세야 되니까 이 면적 위에 있는 양들의 수를 어떻게 하면 야, 효율적으로 이렇게 셀 푼다고? 것인가. 왜냐면 날 때부터 그게 고민인 거죠. 아, 저거를 좀 빨리 셀 수 없을까? 잘 추정할 수 없을까? 뭐 이런 뻘소리였습니다. 우리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도 그러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메소포타미아였나? 아니야. 황하였나요? 그쪽이 수학 계측 이런 게 발달했던 이유가 계속 기하학이 발달한 강이 게 범람해서 땅을 다시 계측하고 수확해야 되고 이런 문제였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아마 뭐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도 비슷한 문제였을래나라는 생각이 같이 드네요. 그러네. 그래서 손으로 하다 보니 언어를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해서 R이 나오고 뭐 이렇게 뭐야. 그런 흐름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좀 기존의 문화적인 그런 전통이 오히려 없는 데서 좀 더 혁명적인 시도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세 군데 다 신대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들이네요. 그러니까 레거시가 좀 통계교육- 덜하니까 통계교육이나 수학교육도 국내에 오히려 기반이 없어서 이제 탁 교수님이나 다른 연구자 같은 분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제가 그 논문을 서치를 해서 좀 읽어보고 사실 엄청 감탄했습니다. 수준이 높아서. 그래서
새로 신진 연구자분들이 그래도 훌륭한 연구를 하고 계시구나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탁 교수님 칭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먼산 하고 논문이- 있잖아요. 먼산. 아니, 그 논문이 제 논문이었나요? 글쎄요. 아닌데 그런 리가. 아니 왜냐면은 사실 피셔방님께서 이제 예전에 그 페이스북에 올려주셨던 걸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나왔던 학위 논문들 있잖아요. 네. 그 석사 학위 네. 논문들을 이제 리뷰를 한번 간단히 해주셨어요. 소개를 해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논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논문을 오히려 탁 교수님께서는 이 논문보다 오히려 더 훌륭한 논문이 있다 이러면서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이 정도는 우리 동네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더더욱 훌륭한 게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아무래도 이제 좋은 논문들이 사실은 제가 이전에도 되게 꾸준히 이루어지기는 했으니까 그런 연구들이 통계교육 연구가 한 2000년대부터 이제 좋은 논문들이 나오기는 시작했는데 굉장히 소수였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2010년대부터 조금씩 이제 양적으로도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2010년 이후로도 지금 한 10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누적돼서 볼만한 논문들이 많아진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다른 사람들도 여기가 노다지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기회를 포착한 연구자들이 대거 몰려왔다. 그렇죠. 네. 딥러닝에 몰려가듯 통계교육 연구도 여기 노다지다. 아무것도 안 돼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주제로 조금 이제 그 이야기거리 전환을 좀 해보면은 이제 AI와 ML의 시대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교육도 조금 맞춰 가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 보면은 2015, 2022 개정 수학과 교육 과정에서 그런 실용 통계나 인공지능 수학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실용 통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 통계청 산하의 통계교육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통계청 산하 기부에 이제 통계교육원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게 대전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왔어요. 사실은 이제 수학 선생님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통계교사 연구회라는 걸 이제 결성을 하게 해서 조직을 하게 해서 이제 지원을 해준다라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다양한 이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어떤 통계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기도 했고,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 오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전국 학생 통계 활용대회라는 게 혹시 있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 네, 못 들어봤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표창장을 따면 입시에 도움이 될까요? 되는 됩니다. 수업이 고등학교는 되는 걸로 됩니다. 알고 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학교급별로 이제 대회가 열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2011년인가 그때까지는 경시대회였어요. 수학 경시대회 같은 지필고사 형식이었다가 포스터 출품으로 바뀌었습니다. 통계 포스터. 그러니까 한 장의 전지에 이제 내가 뭐가 궁금해서 이 조사를 하게 됐고,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게 됐고, 자료를 이제 그쵸. 이제 표본이 몇 명이고, 어떻게 모집을 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분석을 했고,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고, 그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결과를 해석해서 내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했고, 느낀 점이 뭔지를 한 장의 전지에다가 다 그리는 그런 거의 학술 대회가 된 거군요. 통계 포스터 출품 대회로 바뀌었어요. 그냥 되게 지필고사에서. 그러면서 사실 현장에서 통계 교육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역시 입시에 관련이 있어야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 상장이 필요하여서. 기승전 입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수능의 지위가 낮아지기만 한다면 전 찬성입니다. 근데 지금 다시 정시 비중이 다시 올라가는 추세라서 지금 이것도 맞아요.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유학기제가 실시되고 있다 보니까 자유학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로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또 이 통계 포스터에 주목을 해서 실제로 포스터를 만들어내고 이제 지도하고 이제 실제로 대회도 출품해보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제가 이제 통계교육원 말씀을 들었는데 그 통계교육원에서 그 고등학교 선택 과목을 하나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이제 프로젝트를 2017년부터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에 기초 연구를 하고 2018년, 2019년 2년간 이제 교과서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인정교과이기는 한데, 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 오, 실용 통계. 와. 네, 고등학교 실용통계라는 이제 선택 과목이 이제 개설이 됐어요. 네, 물론 이제 이거는 인정교과라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수능이랑 입시랑 상관없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입시와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런 그 교과서가 자율적으로 편성한다는 거는 어떤 네. 시간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교과목을 원하면 만들 수 있는 건가요? 학교 내에서? 네, 교과목을 원하면은 한 20% 이내에서는 전체 시수의 아. 20% 이내에 대해서는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만든다기보다는 이제 기존에 이제 그 교육과정 문서에 이제 주요 과목 외에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인정 교과들이 있습니다. 네. 또 뭐가 있어요? 인정교, 뭐 데이터 사이언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뭐 아. 심리학 막 이런 것도 있고요. 아, 그런 과목들. 네, 그런 과목들이 있어서 실용통계도 근데 저도 이제 이제 학교에서 개설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를 가리킬 교사가 있어야 되고 네. 그 교사를 기반으로 교장이 승인을 개설을 해야 해야 되고.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예. 네, 네. 제가 그 페이스북에서 제 패치인 중에 송모 선생님이라고 저기 특목고에 재직 중이신 선생님 계신데 그분 이야기에 의하면 과학고에서는 이미 파이썬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통계를. 네, 코딩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불행한 거는 그런 혜택이 굉장히 제한적인 학생들한테 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쵸. 과거가 그러니까 뭐 온라인 그렇게 많은 게 교육으로 바뀌어야 아니니까. 된다니까. 알았어요. 급진적인 주장 좀 그만하시고요. 일단 현장의 얘기를 교사 다 좀 필요 없어. 듣죠. 온라인으로 해야 돼. 온라인으로. 이 사람이 지금 저기요. 교사 양성하는 저기요. 분 앞에 모셔두고서는 네. 이게 안 될 놈일세 이거. 이게 또 온라인, 오프라인 하면 또 할 말이 많아지는데. 네. 아, 그러게. 그런데 이제 실용통계에서는 그럼 어떤 것들을 가르치나요? 사실 새롭게 다루는 내용은 많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다루었던 내용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단원을 이제 그 통계적 문제 해결 과정에 맞춰서 지금 조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1부가 통계적 문제와 자료 수집, 2부가 자료의 분석과 해석, 네, 3부가 빅데이터, 뭐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하나 그 그래프를 배우면 그냥 그림 그래프, 막대 그래프, 꺾은 그래프, 도수분포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각각에 사용되는 어떤 도구들을 중심으로 그냥 다루어왔지 이게 통계적 문제 해결의 전체 틀에서 어느 시점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대해서는 그렇게 집중을 잘 못했었잖아요. 예. 이제 어느 정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여러 가지 툴들을 배웠으니까 그걸 이제 실제로 문제를 설정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걸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도구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조금 더 큰 범주 안에서 큰 틀 안에서 이제 바라볼 수 있게 해보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다른 나라 교육과정에 있지만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그동안 못 다뤄왔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상자 수염 그림이라든가 네, 뭐 그런 상자 수염 그림이요? 네, 박스 플롯. 박스 플롯이요. 아, 그러니까 뭐 네, 네, 그렇구나. 네, 상자 그게 그림. 원래 박스 앤 위스커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제가 음. 너무 우리말로 직역했나요? 아니, 되게 저희가 낯설기는 모르고 있는 해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상자 그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다른 나라에선 중학교 때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든 나라라고 그러니까 모든 나라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 미국 같은 경우는 다 중학교 때 다루고 있거든요. 와. 네. 근데 이제 멋있다. 네. 근데 이제 멋있고 우리는 좀 부럽네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실용통계에 다 집어 넣습니다. 빠진 부분. 아하. 오히려 네. 실용통계를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입시하고 그래서- 그러고 직접적인 보니까- 관련이 없으니까 더 이런 필요한 것들을 오히려 잘 다룰 수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생각을 해보면 저희 전에 한번 인공지능 교과서 나온다고 한번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약간 그런 맥락의 교과인 것 같고, 그렇다면 사실 이것도 떠들썩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아무도 모르네요. 네, 생각을 이게 해보면. 인공지능 수학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애시당초 진로 선택 과목으로 명확하게 이제 집어넣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교육부에서 주도를 해서 만든 수준도 과목이고, 다르군요. 아, 네. 네네네. 실용 통계 어느 같은 레벨에서 경우는 푸시를 네, 했는가. 네, 그 통계교육원에서 네, 노력을 해서 만든 과목인데 그래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희망적인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금 아마 올해 하반기에 새 교육과정이 고시가 될 거예요. 지금 네.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새 교육과정에 제가 지금 연구진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오, 아, 오. 야. 희망이 네. 있습니다. 와. 그래서 지금 물론 네, 저의 역할은 초등 쪽으로 약간 국한되는 측면이 있어서 네, 그게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네. 아 물론 이제 통계 쪽은 지금 중고등학교를 다 보고는 있습니다. 네, 보고는 있는데 이 실용 통계랑 이 실용 통계가 아예 이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그 선택 과목으로 명시가 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위상이 이전보다는 훨씬 달라지는 거죠. 교육부의 그 정식 교육과정 문서에 이 실용 통계가 선택 과목 중 하나로 지금 들어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수학에서의 선택 과목이 굉장히 다양해지게 되겠네요.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수학의 선택 고교학점제 과목이 때문에 아닌가요? 네, 수학교과의 선택 과목이 맞고요. 지금 네. 고교학점제 때문에 네, 고교학점제 시행 때문에 과목을 지금 다 쪼개야 되는 상황이에요. 개설하는 과목을 오히려.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실용 통계인 거고 인공지능 수학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 수학 교과 안에 통계가 있어야 되느냐라는 논쟁이 있다고 말을 해왔는데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방향대로면 점점 독립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네. 독립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큰 틀에서 선택 과목으로 이제 통계가 이제 따로 마련되는 그런 형태로는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한 가지 개인적인 이제 의문은 이런 말씀 약간 좀 신뢰되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께 지금까지 이제 수학 교육과에서 훈련을 받으신 일선 선생님들께서는 통계 과목 한 과목 정도만 듣고 졸업하시고 이제 현장에 투입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과목을 지도하시기에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을까요? 그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사실. 가장 큰 고민이에요. 네. 앞에 왜냐하면 일부에서도 그 과목에 대해서 이런 개정안 이런 얘기들을 말씀하실 때 저한테 딱 맨 처음에 느꼈던 부분이었는데 교사들께 그런 개정에 대한 대비가 안 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라는 허들이 처음부터 확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마 같은 문제일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확실히 그 부분인데 물론 이거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도 지금 다 동일하게 그럼요. 겪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다른 나라에서도 그래서 지금 요즘 특히 또 주목하는 통계교육 쪽에서 연구하는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교사교육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게 이제 많은 고민이 있긴 한데 아까 이제 네, 저희 그 수학 선생님들 수학이랑 통계학 차이를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네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그때 어느 분 계셨는지 제가 벌써 기억이 안 좋아서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통계학의 그런 특성들을 이거 수학하시는 분들이 싫어하겠는데라고 김 팀장님께서 김팀장이 얘기했던 거 같아요. 네. 네. 그 대다수 수학 선생님들 생각이에요. 그게. 선생님들도 거의 우리나라 수학 선생님들 거의 준 수학자거든요. 그렇죠. 그렇겠죠. 대학에서 중고등학교 수학 선생님들은 거의 대학에서 수학만 한 50학점, 60학점. 네, 저 같은 경우는 80학점을 듣고 졸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수학과였던 사람들이 전과하거나 수학 교육을 전공하더라도 수학과 수준의 교육을 받거나인 거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수학 교육과에 진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 대부분은 그런 이제 수학적인 그 확실성과 정확성을 추구하는 그 수학의 지향에 굉장히 좀 감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통계의 이런 음. 색다른 지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거고, 그런 거 자체가 굉장히 낯설 거고, 마음에 안 들어 하기 전에 좀 낯서실 거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탠스 자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 통계 교육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이 선생님들한테 이런 통계, 이제 수학과는 좀 차이가 나는 이제 통계를 어떻게 인식을 시켜 드려야 될지가 이 교사 교육 측면에서 굉장히 큰 고민이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 교육과정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큰 장애가 그거예요. 이런 내용을 넣었을 때 학생들이 이해를 못한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이걸 선생님들이 과연 어떠한 왜곡 없이 잘 지도할 수 있을까? 이게 아무래도 현실적인 허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네. 예.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95% 신뢰 구간의 의미를 전달한다고 할 때 그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게 상당히 힘들잖아요. 이게 대학 수준에서도. 그러니까 이 신뢰 구간 하나가 95%다 이 소리가 아니고 그 신뢰 구간을 계속 만들면 그것 중에 95%가 참값을 포함한다는 개념인데, 이걸 대학 수준에서도 전달하기 힘든데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게 얼마나 가능할까에 대해서 약간 회의가 있거든요. 저는 뭐 그런 거 외에도 뭐 중심극한 정리도 성인들도 이해하기 힘들어 하잖아요. 저는 최근에도 그런 좀 오해 사례를 봤는데, 중심극한 정리는 원래 표본 크기를 키우면은 그 표본 크기에서 추출된 표본 평균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근사적으로 그 내용인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표본 크기에 상관없이 그냥 표본만 많이 추출하면 그게 정규 분포가 된다. 그러니까 n을 키운다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수준에서 얼마나 가능할까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네. 아니, 근데 이제 지금 들으면서 느끼는 건 약간, 큰 기업에서 직원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예를 들면, 어디가 있을까요? LG가 있어요. LG가, 새로운 전자제품을 낼 때는 뭘 해야 되냐면, 그 전자제품에 AS 준비까지 다 된 상태에서 출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AS를 하는 일선 엔지니어들의 교육까지 준비가 끝나 있고, 교육이 되고 나서야 전자제품을 출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제품을 낸다는 게 뭔가 혁신적인 기능을 막 집어넣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왜냐면 그걸 AS를 시킬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좀 같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에서의 정책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적이거나 아니면은 더 전달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교사를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교사에게 교수법 강의가 같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 인프라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아는 한은 쉽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특히 아직은 각자가 이 과목은 어떻게 교육해야 되지를 뭔가 연구하거나 연수받는 루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기회가 좀 적은 상태라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런 변화를 교사분들에게 전파하고 교육하는 인프라적인 측면들조차도 연구의 대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서 선택 과목을 선정하게 되면 그걸 맡을 선생님들이 계실 거고, 그러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연수를 받으셔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그 연수 과정에서 말씀하신 우려들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 어떠세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게 고교학점제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냥 학교에서 원한다고 그냥 개설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희망사항과 학교의 인프라를 다 고려해서 이제 과목이 개설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실용통계나 인공지능 수학 같은 과목을 이제 원하는 학생들이 많으면은 어쨌든 학교에서는 개설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이제 연수 수요는 확실히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연수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제 아직은 또 잘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2019년에 전국 통계교육 교사 모임이라는 어떤 조직이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주로 수학 선생님들 중에서 통계교육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모임을 하나, 이제 교사단체를 하나 만드셔서, 그 교사단체에서 이제 주로 이제 그 선생님들이 연수도 많이 하시고,
교수 학습 자료 개발도 많이 하시고, 네, 지금 저랑 이제 실용통계 교과서도 같이 쓰시고 그러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아마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이 이런 연수 같은 게 있으면은 계속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일단은 발벗고 열심히 교사 교육을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자료도 개발하고 연수 프로그램도 만들고 연수를 해서 그거 이제 연수를 해서 전문성을 어느 정도 그 선생님들이 쌓아 나가면 그 선생님들이 또 다시 다른 선생님들을 연수하고 네,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그런 방식으로 좀 통계 교육의 저변을 넓혀 나가는 걸 지금 지향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 단체가 몇 분 정도 계시나요? 현재라는 건 그러니까 기억나시는 대로만이라도. 그러니까 회원이야 뭐 지금 회원은 한 100여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집행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좀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집행부는 20명 안쪽. 네. 그러니까요. 전국의 교사를 가리켜 연수를 할 수 있는 풀로서의 크기가 충분한가라고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도 뭐 요즘엔 또 온라인 교육 하니까 연수도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하시잖아요. 학생들은 온라인 교육하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아니야, 넘어갑시다. 김 팀장의 얼굴이 되게 굳은 것 같은데. 넘어갑시다. 아니 그것도 되게 네. 논의의 주제이기는 하죠. 그죠? 네. 온라인으로 교육이 가능한가 아. 논의의 대상이기는 한데 그 얘기는 또 따로 우리가 마련을 네. 하면 되니까. 네, 네. 그리고 그 관련된 주제인 것 같은데 이제 탁 교수님께서 또 한 가지 이제 저희한테 주신 소재 중에 하나가 데이터 기반 통계 교육, 데이터 기반 확률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 키워드들을 딱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은 원래 통계 원래 데이터에 관한 거 아닌가? 확률 원래 그러게요. 데이터 확률은 조금 덜 그렇긴 한 순수 수학적인 측면이 있지만 근데 이제 데이터 기반이라는 말을 굳이 붙이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네요.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과연 그동안 초중고에서 배워왔던 통계 교육이 데이터 기반인가를 생각하면 아까 잠깐 얘기하고 지나가셨던 그 얘기인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통계가 가지게 되는 수학과 다른 특성들이라고 해봤을 때 그렇다면 그동안의 통계 교육이 과연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교육을 해왔는가라는 얘기이실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실제로 다뤄본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실제로. 초중고 통계 그죠, 그죠. 교육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통계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 데이터가 실제로 학생들이 다루어서 실제로 수집해보고 본인들이 뭔가 처리해서 다루는 데이터가 아니라 주어진 데이터잖아요. 철저하게. 주어져 있고. 그것도 지면 내에 넣을 수 있는 아주 소수의 데이터이겠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 로우 재미없는 흥미가 떨어지는 데이터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요즘 확실히 그 가치가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데이터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이 드는 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바둑을 잘 몰랐었는데 2016년에 그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이 있었잖아요. 네. 아, 그죠. 네, 저는 그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길래 그게 왜 충격 먹을 일이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가지고. 그런데 정말요? 네, 바둑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네. 어차피 뭐 체스라든가 이런 것들 장기 같은 것들은 다 인공지능이 지금 오래됐죠. 네, 오래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왜 저거 가지고 저렇게 바둑이라고 놀랐지? 왜 이렇게 된 거구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의미가 보니까 뭐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의미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바둑은 철저하게 어떤 인간의 직관과 통찰, 네, 사유에 의한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것조차도 데이터로 지금 다 환원이 되는 거냐. 아마 그것 때문에 충격을 먹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대인들은 오히려 이제 뭔가 어떤 이야기에 어떤 주장을 하고 정당화를 할 때 그거를 이제 어떤 논리적인 어떤 정합성보다는 야 증거 있어 데이터 가져와 실증에 좀 더 좀 가치를 두는 사람들로 더 이제 그런 인식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단순히 어떤 기술의 발전 그 뭔가 재화를 창출하는 그런 어떤 기술과 도구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인식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원래 수학에
그 근대 수학의 패러다임이 원래 함수와 미적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생각해 보면은 초중고 수학 교육은 기초 미적분학을 완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다 수렴을 해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근대에 형성된 수학이라고 학교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쭉 이어져 오다가, 그러니까 함수와 미적분이 핵심적인 키워드였는데, 요즘은 혹시 이게 현대에 와서는 데이터와 컴퓨터가 그걸 대체하는 것 아닌가라는, 물론 이건 아직까지는 가설일 뿐입니다만,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학교 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함수와 미적분을 보다는, 물론 이제 함수와 미적분 당연히 다뤄야 되겠지만, 데이터와 컴퓨터가 조금 더 이제 그 가치가 부각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코딩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저도 그 이야기 하려고 했어요. 코딩 네. 교육이요. 네, 이게 아까도 질문 드리고 네. 싶었는데 사실 뭔가 결이 좀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참고 있었는데 오늘 지금 이거는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그렇죠. 일단 데이터를 다루려고 하면 컴퓨터를 다루지 않을 수 없고, 네. 컴퓨터를 잘 다루려면 코딩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럼 결국에는 데이터로 통계 교육을 시키려면은 코딩 교육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네, 네, 거기다가 데이터 수집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컴퓨터 덕분에 생긴 데이터 수집과 정제의 접근 용이성이 생겼기 때문에 교육할 엄두도 난다라는 맥락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사용할 줄 알도록 만드는 것도 그러면 교육 과정 내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그 지난 이제 144화에서 얘기 나왔던 통계가 이제 수학에서 분리 독립해야 되느냐랑도 이제 연결시켜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통계를 수학과 완전히 분리해서 독립 교과로서 다루는 나라는 제 기억엔 없어요. 제 기억엔 여전히 없어요. 어쨌든 수학 하에 있는 거군요. 네. 그나마 뉴질랜드가 교과 이름이 수학과 통계학이에요. 우와, 최소한 뉴질랜드는. 동등하긴 하다. 우와. Mathematics and Statistics가 이제 교과명이에요. 거기는. 네. 거기만 확실히 그렇고, 지위가 높네요. 네. 그러니까 다른 동등하다 나라들은 수준이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그냥 수학 교과 안에 지금 통계가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통계를 독립을 하면 분명히 네, 살아남기 힘들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독립이 되면 그 교과로서. 수능이라는 환경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살아남지 못한다는 무슨 맥락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교과라는 것 자체가 그냥 뭐 필요하다고 만들고 뭐 필요 없다고 없애고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교육적으로 좀 나아가야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 누적되어 온 어떤 유산의 산물로서 지금 만들어진 게 교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문으로서의 수학과 이제 교과로서의 수학은 약간 범위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수학이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쨌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모든 나라들이 국어와 수학이 이제 기본 교과인, 주요 교과인 건 이제 사실 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인간의 어떤 사고하는, 인간이 이제 뭔가 지식을 만들고 사고를 하는 방식 중에 이제 리터러시랑 뉴머러시가 있다고 하면은, 국어는 리터러시를 담당하는 교과고 수학은 뉴머러시를 담당하는 교과가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학이라는 교과가 수학이라는 학문보다는 조금 더 범위가 이제 수학을 사용하는 수학 주변부적인 것을 좀 더 아우르는 방식으로 이제 교과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통계도 사실은 학문적으로 보면 수학이랑 독립적인 교과이기는 하지만, 독립적인 학문이긴 하지만 수학 교과로서 볼 때는 이제 좀 수학이라는 학문 말고 그 주변부적인 것, 수리과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다 포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통계가 같이 들어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이걸 코딩 교육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프랑스가 최근에 이제 저도 논문을 보면서 좀 놀랐던 건데, 프랑스가 최근에 이제 교육과정 개정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코딩, 알고리즘, 프로그래밍을 수학 교과에다가 지금 집어넣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야, 어, 정보 교과로 그럴 수 있다고 독립시키는 생각해요. 방식이 아니라. 네네.
그럴 수도 수학 있다고 교과 생각해요. 안에서 포함을 해서 어떻게든 이거를 다룰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도 고민은 하고 있어요.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고민을 하고 있고 프랑스가 조금 더 선구적으로 나간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수능, 그러니까 정시 확대를 하는 어떤 방향성과 고교 학점제를 추진하는 방향성이 맞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럼요. 상충하고 있네요. 딴소리 네. 하는 거죠, 딴소리. 네, 네, 그러니까 완전히 뭔가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하든 좀 일관되게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지금 상반된 그거는 걸 음. 추진하고 이제 있었어요. 원전은 짓지 않지만 원전 산업은 확대하겠다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것처럼 완전히 어, 전체적으로 일관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하나는 바꾸고 방향이 다른 데로 요구하는 거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 교육과 관련해서 얽혀 있는 조직들이 많고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직이 뭐 한 군데로 일원화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말씀 듣다 보니 생각나는 게 교육도 뭐 예전에는 뭐 교육은 이제 100년 단위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옛날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요즘에는 너무 빨리 바뀌니까 교육 방법 자체도 제도 자체도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실험을 해보면서 그때그때 좋은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논의가 깊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네, 오늘 방송 같이 녹음하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 패널분들 말씀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탁 교수님 모셔주신 피셔방님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어떤 얘기 재밌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역시 전문가분 모셔서 뭐 후회 없이 한 회차, 두 회차 녹음한 것 같고요. 네, 일단 여기 흔쾌히 참석해주신 탁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이제 이건 시작이고 뭐 끝이 절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연구 해주시고, 그리고 뭐 통계 교육이 좀 더 현실적이고 뭐 심리적으로도 뭐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 박사 얘기도 들어볼까요? 네. 지금 교수님께서 공유해주신 여러 현황들이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그리고 저희가 바라고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최소한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확실히 교육이라는 게 어느 분이 댓글로 한번 쓰셨던 것 같은데 국민 모두가 사실 자기들이 다 받으니까 각자가 다 전문가고 각자가 다 모두 의견을 갖고 있고 각자가 다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아지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교육 때문에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더 좋은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환경들이었다라는 과거의 역사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금 교육 천하, 교육 만병통치약 같은 문제점들도 있을 텐데 그런 데에서 벗어나서 순수하게 교육으로서의 가치가 국가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탁변주님 통해서 알게 됐고 그게 되게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얘기를 들으면서 저의 또 걱정 부분은 역시 정치에 많이 휘둘릴 수 있는 주제이겠구나 라는 생각도 같이 들어서 이거 참 씁쓸한 현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된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좋은 정규 과정의 교육을 통해서 쭉 올라와 갖고 제가 교육 받았던 것을 그대로 제 업무로 하고 있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충분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초중고교 교육이 수능이 그다음에 대학 교육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민과 많은 미래 그림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김 팀장이 얘기했던 빠르게 적응하는 교육의 형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약간 그런 맥락의 일종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정답 없게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저는 이런 되게 좋아해요. 단점이라면 결론이 안 나서 다른 분들이 그걸 고구마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건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 오늘
현실을 잘 알고 계시고 관련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과 얘기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 오늘 재밌는 얘기 감사합니다. 네. 네, 탁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희랑 2회차 녹음하면서 말씀 많이 나눠 주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은 이제 전 국민 스포츠 같은 거라.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물론 저의 전문성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말하기 어디 가서 말하기는 참 조심스럽지만 전문가들이 인정 못 받는 그런 분야이기도 해요. 네, 그렇군요. 네, 네네. 그렇기도 해서 사실 뭔가 이야기를 꺼내기가 참 쉽지 않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도 사실인데 어쨌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어쨌든 통계교육 연구에 조금이라도 더 관심이 있는, 좀 더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관심이 있는 수학교육 연구자로서 계속 이제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올해 아마 상반기 중에 이제 그 수학교육학회에서 매년 이제 이어북이라고 해서 매년 이제 주제를 하나 선정을 해서 책을 발간하는데요. 집필진들이 모여서 책을 발간하는데 이번에 나오는 책 주제가 데이터 시대의 통계교육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통계교육 연구하시는 이게 수학교육 쪽에서 이제 그래도 통계교육 연구에 좀 관심이 있으신 집필진 분들을 좀 모아서 책을 지금 내고, 그러니까 이 정도 책을 낼 수 있게 되기까지는 이제 책 공부는 아닌데 이 정도 책을 낼 수 있게 되기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이제 수학교육 연구자들의 그 통계교육 연구 실적이 많이 쌓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한 10년 정도는 이제 많이 어느 정도는 좀 쌓여온 것 같아서 이제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교육과정이라든가 교사교육이라든가 교과서라든가 혹은 이제 평가 제도에 이르기까지 조금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이제 연구자로서 조금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끝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교육은 역시 고민할 게 참 많다. 고민할 문제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 온 국민이 한마디씩 얻는 그런 전 국민 스포츠이기도 하지만, 또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단순하지 않고 쉬운 문제들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덮어놓고 욕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딱 하루만 학생들을 직접 만나보면 일반인들이 뭐 하루가 아니라 한 30분이나 한 10분만 초등학생 대상으로 수업해보라고 하면 아마 다들 멘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뚫고도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응원을 해야 되지, 그렇게 덮어놓고 욕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똑같은 지식을 전달하더라도 교육 방식이 굉장히 다양한 거 아니에요? 교과목을 어떻게 짤 거냐, 어떤 절차로 교육을 할 거냐,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성인들이니까 성인 교육 방식도, 학습 방식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통계, 뭐 코딩, 머신러닝 이런 거 다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교육기관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는 있지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익혀야 좀 효율적으로 익힐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아직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빨리 배워야 된다라는 마음에만 좀 급급한 것 같고, 그래서 성인들도 학습하는 방법을 좀 고민할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 성인 교육이 중요해진 시기이니까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이제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사실 통계교육 학회가 따로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 걸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연구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발전해 나갈 소지가 있고, 또 이렇게 탁 교수님 같은 훌륭한 연구자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점차 나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얘기들 많이 들었고 좋은 기대를 갖게 돼서 참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방송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올릭은 더 재밌는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